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미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테슬라와 다른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충전할 때 충전 효율을 온전히 끌어올리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엔터주가 K-팝의 글로벌 인기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4대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이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선 가운데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과 팔도 비빔면 등은 제외돼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온은 가격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신고를 심사하는 유럽연합이 관련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결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항공사 합병과 관련해 조사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미국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테슬라와 다른 충전 방식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대차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악재가 될 전망이라는 게 좀 지배적인 해석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고민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포드나 GM은 2025년부터 그리고 리비아는 내년부터 테슬라 충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고 볼보 역시도 이 방식으로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데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도 이 테슬라 충전 방식을 따를지 말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테슬라 표준이 미국에선 좀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현대자동차 그룹 또한 미국 시장에서 이것을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테슬라가 자체 구축한 충전소 이름이 슈퍼차저인데요. 이걸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고 다수 업체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2021년부터 EV 충전기 인프라 확대 특별법이라고 해서 NEVI를 시행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에 7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보조금 지급에는 또 조건이 있어요. 모든 차량이 비독점적이고 공개적으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슬라가 세운 충전소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완성차 업체 차량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충전소라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전기차 급속 충전 규격을 보면 4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휴대전화에 꽂는 그런 단자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단자들이 있습니다. 결합 충전 방식 CCS1이 일단 표준 규격이고 이건 뭐 이제 어댑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은 것이고요.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NACS라고 해서 북미 표준 방식 기반이라고 하고 단일 연결 방식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뭐 유럽은 CCS2, 일본은 차데모, 중국은 GBT가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성격의 급속 충전 표준 규격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좀 표준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는. 네. 물론 각 나라마다 충전 규격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표준으로 맞춰가는 업체들이 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예.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보조금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프라 자체가 테슬라가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에서 CCS1 기반 포트를 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고 뭐 규격에 따라서 포트 모형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0V가 있으면 220V 돼지코를 꽂잖아요. 예. 어댑터를 활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규격 차량과 충전기도 호환을 해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해 왔던 상황이고 호환성이 좋아서 CCS가 아니라 뭐 테슬라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방식을 다른 제조사들이 채택하는 건 테슬라의 북미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런데요. 인프라가 그만큼 많은데 미국 전역의 슈퍼차저가 1,800곳이고요. 충전소에 있는 고속 충전기 수만 19,400여 개입니다. 미국 전체 전기차 고속 충전기의 약 60%에 달한다고 하고요. 반면에 예. CCS의 경우에는 절반이어서 뭐 인프라로 비교해봐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현대차 그룹의 일단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로이터에 따르자면 텍사스주에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확대 특별법 지급 조건으로 미 표준 충전 규격인 CCS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NACS 커넥터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어떤 규격 자체가 미국의 전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로 이제 테슬라 울타리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북미 시장 판매량이 그러니까 테슬라 충전소가 많으니까 당연히 집 근처에 테슬라 충전소가 더 많이 있겠죠. 그게 편의성이 있죠. 그러면 이 충전 규격이 통일이 된 차량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현대차를 살 필요가 있나? 네.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판매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판매량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하게 된다면 충전 효율을 온전히 끌어올리지 못할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대차 사장이 밝힌 말을 보면 우리는 800V 초고속 충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500V인 테슬라 슈퍼차저에 연결하면 충전 속도가 오히려 늦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인프라 환경에서 테슬라에게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첫째고 둘째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 쪽의 슈퍼차저를 이용하지 못할 거라면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방금 말씀드린 충전 효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현대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궁지로 좀 내몰리고 있다라고 네.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올 상반기에 국내 엔터주가 K-팝의 글로벌 열풍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지각 변동이 크게 일었다고 하는데요. 자, 박 기자, 4대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을 봤어요. 예. 네, 2배 가까이 모두 뛰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국내 엔터주는 시총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따르면 올해 1월 2일 JYP의 시총이 2조 3,854억 원, 코스닥 상장사 중에 시총 규모 10위에 머물렀었는데 뭐 JYP 엔터의 경우에는 저희 프라임 시간에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침없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88% 올라서 12만 4,900원의 장을 마감해서 시총 5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JYP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총 순위가 워낙에 높은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온, LNF에 이어서 5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로 넘어가 보면 하이브는 시총 규모가 47위에서 24위로 뛰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도 올 들어서만 주가가 약 7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높은 상승률을 네.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진 1.93% 떨어져서 27만 9,500원에 마감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이브의 경우에도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SK, KTNG보다 시총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뭐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다 주가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시총 역시 늘어났고요. 주요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대표들의 지분 가치도 늘어났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지분 가치는 3조 원대이고요. 이거는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지난 4월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JYP, 저희가 시작을 JYP로 했으니까 마무리도 JYP로 해보면 JYP의 올해 1분기에 이어서 스트레이키즈 컴백과 트와이스 투어가 예정돼 있는 2분기부터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이 정도로 머물지 않고 호재가 더 열려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뭐 2, 4분기 최대 실적 경신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내 엔터주의 규모가 뭐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주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진작에 좀 들어갈 걸 그랬어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에는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팔리는 주력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진라면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인하 품목에서 쏙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박 기자, 예.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좀 생색내기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앞서 저희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압박에 아무튼 특히 이제 라면 업체들은 줄줄이 가격이나 릴레이에 동참했으나 주력 제품은 빠졌습니다. 일단은 좀 보면 농심의 경우에는 라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신라면 50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삼양은 신라면은 들어간 거죠? 다 인하를 들어갔고요. 한 거죠? 예, 들어갔고요. 삼양은 전체 매출의 65%입니다. 불닭볶음면 이거 제외했고요. 예. 오뚜기의 경우도 라면 매출의 30%, 오뚜기 하면 또 진라면인데 진라면이죠. 진라면을 뺐습니다. 이것도 빠졌고요. 네, 가격 인하에 들어가지 않고요. 팔도는 비빔면이잖아요. 팔도 비빔면 유명하죠. 네, 베스트셀러인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제품들을 이제 모조리 빼버리면 네. 기타 장사가 잘 안 되는 제품들을 주로 가격 인하로 넣어버리면 이건 뭐 그냥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일단 좀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업계에서도 이거 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리온의 경우를 좀 볼까요? 이쪽은 이제 라면 업체는 아닙니다만 네. 초코파이를 비롯한 16개 제품을 평균 15.8% 인상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 가격을 좀 내려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6% 기록하면서 약 4%를 기록한 롯데웰푸드와 혜태제과를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에 뭐 굴복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고 더불어서 또 라면 업계와 이제 이런 제과업계는 다르다라는 측면에 그런 항변도 있을 법하고요. 그런데 롯데웰푸드와 혜태제과의 경우에는 인하에 동참한 상황이기도 하고 SPC와 파리바게트 또 삼립 30종 제품 평균 5% 내리기로 했고요. 뚜레쥬를 운영하는 CJ푸드빌도 지금 인하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일종의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과연 오리온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혹은 네. 또 방금 말씀드린 팔도, 삼양, 오뚜기 이런 경우에 주력 품목을 빼놓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라면만 타격을 좀 입은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관련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결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 애초에는 네, 저희가 이 소식을 몇 번째 전하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한 6번은 전해드리는 것 같네요. 네, 애초에는 뭐 8월 초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또 지금 2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2달가량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업계 분석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의 승인 여부 결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심사 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 연장된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당초 뭐 이제 20일 연장된다고 해가지고 20일 뒤에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한 2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연장된 기간 내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대한항공 측도 밝혔는데 시정 조치안을 일단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장 협의 진행하고 있고 심사 연장은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시정 조치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줬고요.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대한항공의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 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심사 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즉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를 현재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데 늘 정리해 드립니다만 지금 EU, 미국, 일본이 세 곳에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오래 계속 연장되고 또 지연되고 하다 보면 2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일본도 남겨두고 있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이게 혹시나 내년 이후로 늦춰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네. 우려도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여기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의 경우에는 이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좀 그 난맥상들이 걸쳐 있는데 대한항공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하늘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객수요 부진에 국내 주요 항공사는 한중 간의 노선을 현재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 노선의 강자라고 꼽혔었는데 아시아나의 고민이 이 때문에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권 전해드린 이후에 또 이 내용을 전해드리니까 이제 설상가상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중국 일부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고 8월 1일부터 김포 베이징 노선 그리고 같은 달 9일부터 인천 샤먼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요. 아시아나도 7월 6일에 김포 베이징 노선, 같은 달 8일부터 인천 선전 노선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이유일 텐데 그 여객수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항공 수요 감소의 뭐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고요. 중국 당국의 경우에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사실상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민에 대한 한국 단체 여행도 지금 불허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뭐 정상화되더라도 이게 돌아오려면 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의 반중 정서, 중국 관광 매력도 이런 것들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유가 좀 지배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중국 노선의 경우에는 거리 대비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이었습니다. 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올 3월 중국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증편에 나선 바 있거든요. 그 돈이 되니까 실제 여행 수요 회복을 예상하고 이거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일단 노선을 증편했는데 실제 초반에는 기존 5% 수준에 머물렀던 운항 회복률을 50%까지 끌어올렸고 내부에서도 야 이거 잘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걸었었는데 앞불사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올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72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고 전년 동기 대비 65.7% 급감할 전망이고요. 게다가 화물 특수 효과도 사라진 게 주된 이유겠습니다만 중국 노선의 주요 부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분석이어서 예. 아무튼 업계에서는 지금 이 중국에 투입됐던 여객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중국에서 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른 노선으로 증편하면서 이 수요 회복을 좀 노려보려고 할 텐데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이 더뎌질수록 여객수 회복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네. 합병에 대한 결정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네. 중국 운항 중단까지 겹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입니다. 상장 폐지. 우리 주주들에게는 좀 무서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상장 폐지를 자사 스스로 결정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자, 박 기자,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그 예. 뒤에 지금 예고했던 대로 상장 폐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고 뭐 상장 폐지라는 거는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스템의 경우에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어서 새롭진 않은 소식입니다.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보유한 메디티와의 합병설, 또 부분 매각설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상장 폐지와 이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어쨌든 오스템의 경우에는 치과 의료기기 업계 1위 업체고요. 예. 매출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이어서 향후 행보에 따라서 관련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 신청서를 오스템 임플란트가 신청했고 한 달간의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고 이것 또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말에 사실 직원 횡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좀 여파가 컸었고요. 네. 지난 2월에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털 코리아 파트너스가 오스템 임플란트 최규혁 회장과 함께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고 지분 공개 매수를 결정하면서 이 상장 폐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의 말에 따르자면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컨소시엄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되고 최규혁 회장은 2대 주주로 남고 회사 거버넌스가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 공개 매수로 지분을 90% 확보하면 회사는 자진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과연 이 이후에 재상장 혹은 뭐 이제 분할 매각 혹은 완전 매각 여러 가지 이제 갈래의 길이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로 우량갭이라고 봐왔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좋은 또 호재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런데 불구하고 네. 왜 상장 폐지가 되는지 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상장 폐지는 뭐 이제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이제 주주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를 경영권의 어떤 간섭 없이 자유롭게 기업 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또 상향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또 호재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상폐 이후에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자신들이 보유한 메디트와 오스템 임플란트의 인수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건 이제 합병설이고요. 메디트는 구강 스캐너 기업입니다.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사업 연관성이 높아서 이 시나리오가 아마 가장 높은 전망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MBK 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유망한 사업을 시장의 높은 가격에 매각한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회사가 매각할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이제 알짜배기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기업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알짜배기 기업이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제 그 여파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K방사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등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를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도약을 위해서 방위산업 육성에 상당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 박 기자, 최근에 국내 방산 업체예요. 네. 디펜스 코리아가 새로운 로봇을 개발해서 선보였다고요. 그래서 예.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폴란드 국영 기업과 함께요. 폭발물 탐지 및 지뢰 제거 로봇을 방산 전시회에서 선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의 자회사 AI 대테러 장비 개발 전문 업체 디펜스 코리아인데요. 2023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및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했습니다. 폴란드 국영기업 우카시에비츠 산업자동화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폭발물 탐지 및 지뢰 제거 로봇을 선보인다고 27일에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3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되고요. 방위사업청과 대전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 8개 주요 기업과 두타 기술을 포함한 134개 중소기업이 참가해서 각종 첨단 기술을 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해외 수출이 꾸준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네. 정도 어떤 상황인가요? 예, 디펜스 코리아가 이번 행사에 출품한 폭발물 탐지 및 지뢰 제거 로봇은요, 세계 최초로 99% 무반동 폭발물 처리 장비와 광나노 광학 센서 기술을 응용한 비접촉식 폭발물 탐지 장비가 탑재돼 있는데요.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장 입찰 규격을 충족한 제품으로 군과 경찰의 도입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특히 디펜스 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KD101은 반동 흡수율 99%를 달성한 세계 최초 제품이고요. 올해 5월
폭발물 기술자협회에서 공식 성능 시험을 실시했다고 하고 7월에 국가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국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반동 흡수율 외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카메라 삼각대에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호환성이 매우 좋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폭발물 탐지 장비의 경우에는 비접촉 방식이어서 100%에 가까운 탐지 기능을 지녀 센서, GPR 센서, 금속 탐지기 센서 등 토질의 영향을 받아 성능이 50% 이하까지 저하되는 기존 폭발물 탐지 장비와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발된 로봇에는 폭발물 처리용과 드론 장착용 오연발 발사 장치가 탑재돼 있고 해외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 해외 수출 문제를 여쭤보셨는데 인도 업체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도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네. 지난 4월에 소니드와 폴란드 국영기업 피아프는 투자 의향서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 경용 AI 로봇 및 산업 재해 방지 로봇을 공동 개발해 왔습니다. 소니드는 로봇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자회사인 디펜스 코리아와 소니드 로보틱스는 AI와 자율주행 및 에드온 기술을 개발하며 다목적 대형 로봇 등의 로봇 제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양국 간의 협력도 주목되고 있고요.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디펜스 코리아와 관련된 상황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